프로토콜 보겠습니다. 네, 프로토콜 별거 없어요. 그냥 사전에 약속된 통신 규약이에요. 사전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정보를 보내기 전에 사전에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대로 정보를 교환을 하기 위한 규약인 거죠. 그래서 되게 심플하죠, 그렇죠? 이게 제가 프로토콜을 그냥 심플하게 도식화한 거예요. 이미 일단 쌍방에 규약을 갖춰놓은 다음에 송신자가 보내기 전에 나 지금 보낼 건데 준비됐니? seen 그다음에 준비됐어, 에크. 그러고 나면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수신자가 나 잘 받았어. 그럼 통신을 끊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신자가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보냈어요. 그럼 수신자가 걔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그렇게 쌍방이 약속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만들 건데, 그런 게 표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 그동안에 쭉 연구되면서 이제 표준화가 됐죠. OSI 7레이어가 이제 공식 표준이고요. 그다음에 TCP/IP가 사실 표준이에요. 공식 표준과 사실 표준 차이는 아시죠? 모르겠어요? 공식 표준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게 표준이 맞아라고 딱 오피셜하게 공표한 게 공식 표준이에요. 사실 표준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게 표준이야라고는 말 안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입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걔는 오피셜하게 공표는 안 됐지만 그냥 사실적으로 표준인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표준인 거죠. 그러면 OSI 7레이어가 먼저 나왔을까요? TCP/IP가 먼저 나왔을까요? TCP/IP가 먼저 나왔어요. TCP/IP가 먼저 나왔고 그 후에 이제 OSI 7레이어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TCP/IP는 TCP/IP 프로토콜에 특화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종 프로토콜 간에 뭔가 상호 규약은 없을까?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까? 라고 연구하다 보니까 TCP/IP를 참조해가지고 만든 거죠. OSI 7레이어로. 어쨌든 이제 지금은 워낙 인터넷 기반 그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TCP/IP 기반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CP/IP가 더 많이 쓰이는 거죠. TCP/IP 응용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게 있죠? OSI 7레이어, TCP/IP, 얘는 몇 레이어죠? 4레이어 혹은 5레이어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4레이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럼 특징이 있죠. 레이어, 계층. 그냥 OSI라고 하지 않고 OSI 7레이어, TCP/IP라고 안 그러고 TCP/IP 4레이어라고 계층을 지금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층을 하는 거가 좋으니까 계층으로 나눴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냥 7레이어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걸 나눴을까를 우리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럼 프로토콜을 계층화하면 뭐가 좋아지냐? 여기 나온 것처럼 되게 확장성,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유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한 통으로 프로토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 그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 기술이 나왔어요. 와이파이가 나왔어. 걔는 와이파이는 뭐가 틀린 거예요? 물리레이어만 틀린 거죠. 그 레이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맞게. 그래서 확장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프로토콜이 지금 계층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좋아, 알겠어. 그러면 이 프로토콜의 기능이 뭔데? 프로토콜의 기능을 좀 알고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프로토콜이 뭐 쌍방에 사전에 서로 약속한 규약이라고 하는데 그 규약이 뭐가 있는데를 좀 알고 싶은 거죠.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이 이거예요. 단편화 재합성. 단편화를 한 다음에 다시 합성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캡슐화예요. 캡슐화. 그럼 단편화가 먼저 나시죠. 단편화. 데이터를 보낼 때 통으로 벌크로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얘를 쪼개는 거죠.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낸 거를 받은 사람 다시 조합해서 원래 신호를 복원해내는 거죠. 그러면 단편화와 재합성을 왜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쪼개고 붙이고 이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버퍼 사이즈요? 버퍼 사이즈가 제한됐기 때문에? 아니면 네, 버퍼 사이즈. 뭐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속도요? 오류가 발생해서 대정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통으로 보냈는데 오류가 났어. 그러면 이제 통으로 내가 100메가를 보냈어요. 그러면 에러가 났어. 그럼 100메가 다 보내야 되잖아요. 네. 실제 오류가 난 부분은 마지막에 진짜 그 1바이트인데 그것 때문에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효율성 측면에서. 네. 또 있을까요? 그때 경로마다 철벽이 다를 건데 네네네. 쪼개면은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가지고 네. 그때 트래픽이 많이 몰린 쪽은 피하고 네네. 좀 여유로운 쪽, 대역폭이 좀 확보된 쪽으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전송상에서의 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얘기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혼잡지요. 네. 오케이. 자, 그렇죠. 아까 우리가 네트워크 법칙 얘기할 때 맥갈프 법칙 얘기했죠. 네. 맥갈프 법칙이 뭐였죠? 맥갈프 법칙은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수의 제곱을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네트워크는 뭐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면 할수록 더 가치가 증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지금 네트워크라고 하는 망 자체의 자원은 유한한데 이 유한한 자원을 여러 사람이 다 참여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보낼 때 한 사람이 보내는 거를 독점해가지고 쪼개지 않고 한 방에 보내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편화를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해서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주신 부분하고 거의 연관성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보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라인을 독점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라인이 이렇게 유한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이걸 쓸 수 있게 해야지 한 사람만 쓰게 되면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낭비잖아요. 네. 그래서 보낼 때 쪼개보내는 거죠. 이렇게 쪼개보내면 그러니까 이 안에는 내가 보내는 데이터를 쪼개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이 회선상에는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남 데이터까지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유해가지고 그래야지만 공평하게 이 네트워크 망의 사용 기회를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 2, 3, 4가 있으면 여기는 내 거, 다음에는 얘 거, 3, 4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평한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도 더더욱 중요한 거죠, 이게. 맥갈프의 법칙.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맥갈프의 법칙과 이 단편화 제압성을 그렇게 연관시키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것들을 자, 보세요. 이제 보냈는데 내가 보낸 정보가 나한테 올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말아야 될 정보가 나한테 올 수도 있죠. 그렇죠?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 전파가 막 무슨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나한테 온 것만 발라내는 기술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한테 온 것도 자 이게 다 내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거라고 볼게요.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볼게요. 얘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보내는 게 먼저 간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떤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나가다 불쳐가지고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바뀔 수 있죠. 그럼 순서 바뀐 거를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신자가 다시 순서를 맞춰야겠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시퀀스를 유지하면서 그걸 재조합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도 더 필요한 거죠. 이제 네트워크의 공유 가치를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들이 동반적으로 필요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캡슐화. 캡슐화가 뭔지 아시죠? 캡슐화. 캡슐화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바깥에다가 한꺼풀을 더 싸가지고 더 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캡슐화는 뭐가
담겨 있는 그 캡슐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 거죠? 내가 보낸 데이터 바깥에 쌓여 있는 캡슐에는 뭔가 내가 보낸 데이터에 대한 뭔가 특징이 담겨 있는 정보가 있겠죠, 그 안에. 예. 그렇죠. 그리고 그냥 보내는 거랑 캡슐화를 해서 보내는 거랑 어떤 게 더 보내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캡슐화 하는 게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거는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캡슐화 꼭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일단 보냈는데 중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전달자. 얘는 전달자를 고려해요. 전달자. 예, 전달자. 전달자한테 아주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캡슐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캡슐화에 대한 IT 말고 떠나가지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캡슐. 네? 감기약. 그래서 콘택 600. 그렇죠. 그렇죠. 자, 만약에 콘택 600인데 걔 캡슐을 안 해놨어. 그냥 작은 알갱이가 막 있어요. 근데 집에 이제 콘택 600도 있고 감기약도 있고 그다음에 멀미약도 있고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캡슐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캡슐을 안 보고 그 알맹이만 보고 이게 감기약인지 멀미약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근데 캡슐에는 뭐가 써 있죠? 콘택 600 감기약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데이터를 다 안 보고도 캡슐만 보고도 이게 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예. 예. 그래서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이 데이터가 뭐다라고 하는 정보를 캡슐에다가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자가 그것만 보고도 데이터를 다 안 까보고 앞에 캡슐만 보고도 이게 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캡슐화가 필요하다. 예. 누구를 위해서? 특히 전달자를 위해서. 예. 전달자가 해당 데이터의 특징을 쉽게 판별해서 처리를 용이하게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토콜에서는 캡슐화된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헤더. 앞에 붙은 건 헤더, 뒤에 붙은 거는 트레일러 이렇게 부르죠. 헤더, 트레일러.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편화 제압성과 캡슐화가 통신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통신 프로토콜이 두 개만 있다고 해서 통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전에 나 보낸다 준비됐니? 준비됐어. 이렇게 뭔가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제어 기능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흐름 제어는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통신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부하가 많이 차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막 데이터를 계속 보내봤자 걔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미 배가 부른데 아무리 밥을 줘봐서 못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가 부른 경우에는 밥을 안 주는 거죠. 그런 흐름 제어. 배가 고플 때는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양을 수신 측의 처리 용량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흐름 제어 기능들도 필요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오류 제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그 단편화 제압성들을 특히 하기 때문에 순서에 대한 제어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통신 쌍방이 식별자를 기반으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 식별자 기반으로 통신을 하기 위한 주소 설정하는 거, 그렇죠? 어드레싱. 그래야지만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기화. 동기화도 내가 지금 데이터를 막 보내고 있는데 어디부터가 데이터의 시작인지, 그렇죠? 그걸 쌍방이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작 포인트, 종료 포인트를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알 수 있게 일치시켜주는 동기화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동기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동기화를 보통 뭐로 하나요? 시간? 시간 가지고 많이 하죠. 시간 동기화. 그렇죠? 뭔가 쌍방이 서로 공유된 공통된 시간을 가지고서 동기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아닌 뭔가 특정 구분자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동통신에서 동기식, 비동기식을 얘기할 때 그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의 기준은 GPS를 기반으로 서로 시간을 싱크해서 통신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을 해요. 네. 그럼 지금 LTE는 동기식일까요? 비동기식일까요? LTE는 비동기식이에요. 네. LTE는 비동기식이에요. 네. 과거에 CDMA가 이제 미국 방식 CDMA가 동기식이었고 유럽 방식의 WCDMA, LTE는 비동기식 방식이에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데이터부터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실제 콘텐츠야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쌍방이 맞춰야지만 제대로 정보를 해석한다 이거죠. 네. 동기화. 그 다음에 다중화. 그렇죠. 다중화. 이것도 맥갈프의 법칙과 큰 관계가 있죠. 네. 네. 하나의 통신호를 그냥 한 사람이 점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로의 데이터를 보낼 때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같이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게 다중화죠. 다중화. 네. 다중화. 멀티플렉싱.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그냥 전송 서비스. 네. 실제 전송과 관련된 처리를 하는 그런 규약들도 필요하겠죠. 네.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든가 그런 것들. 네. 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 기능 중에서 아까 앞장에 있었던 첫 번째가 뭐였죠? 단편화 제압성과 캡슐화. 네.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기능들. 이것들은 실제 물어봤을 때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통신 프로토콜. 네. 네. 실제 응용기술사 시험 문제에 나왔었네요. 이렇게요. 한번. 네. 이걸 다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이 중에 몇 개를 빼가지고 캡슐화랑 다중화 쪽만 발라내가지고 물어봤는 거죠. 네.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 네. 네. 그다음에 자 이제 이게 OSI 7 레이어죠. 네. 이것도 역시 관리 98회 관리 시험에 나왔네요. 네. OSI 7 레이어와 TCP/IP를 비교하시고 네. 서브네팅 설명하세요라고 나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OSI 7 레이어 계층 순서는 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죠? 다 외우셔야 되겠죠? 네. 맨 밑에 있는 물리 계층부터 네.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네.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맨 위에서부터 볼까요? 실제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사용자와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이에요, 실제. 네. 네. 거기는 콘텐츠가 있을 거고, 콘텐츠가 사용자랑 인터페이스하는 부분들이 정의되어 있겠죠. 네, 프레젠테이션은 네. 그 데이터에 대한 뭔가 포매팅, 네. 압축가 되든지 이미지 형태로 바꾼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네. 세션은 네. 대화 동기를 맞추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트랜스포트는 네. 말 그대로 전송인데 레벨이 이제 호스트가 아니라 호스트 안에 있는 그냥 응용 레벨까지, 예. 호스트 안에 있는 각종 서비스 레벨까지, 예. 서비스 간의 전송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송. 예. 예. 그래서 특정 호스트 내에 있는 응용 간의 전송을 위한 논리적인 통로 제공하는 부분이 예. 트랜스포트 계층. 예. 대표적인 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TCP, UDP. 예. 이 프로토콜이 예. 전송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네, 이건 이제 라우팅 경로 설정하는 부분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IP, 네, IP 프로토콜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 중 하나인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데이터 링크는 노드와 노드 간의 네, 링크, 네, 물리적인 링크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리 계층은 실제 전기적으로 비트가 흘러가는 통로 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맨 밑에 계층이 뭐라고 그랬죠? 물리 계층. 네, 거기는 흐름이 뭐예요? 흐름 단위가 비트. 네. 두 번째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 그렇죠? 걔는 물리적 계층 사이에 링크. 네.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 간의 링크 설정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 얘의 핵심은
라우팅. 라우팅 경로 설정하는 거. 네 번째 계층이 전송 계층. 얘는 응용 호스트 내 응용과 논리적인 통로 제공. 전송 부분. 다섯 번째는 세션. 세션은 뭐였죠? 동기 설정.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프레젠테이션 계층. 얘는 데이터의 포맷, 압축, 또는 이미지 형태 이렇게 데이터의 포매팅을 하는 거죠.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흐르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CP/IP 계층은 이거보다 약간 단순하죠?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계층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따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가장 위에 있는 7계층 데이터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캡슐을 붙이는 거예요. 캡슐. 6계층 캡슐을 붙이고, 5계층 캡슐 붙이고 4, 3, 2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각 계층별로 앞에다 캡슐을 하나씩 붙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되게 되면 그 중간 단계에서 다시 캡슐 다시 역캡슐화 해가지고 해독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어떤 장비는 여기까지 까봐야 되는 거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다 안 까보고 여기만 까봐도 되는 게 있을 거고 여기만 까봐도 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전송 경로상에서 장비에 따라 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2계층까지만 헤더를 보고서 처리를 바로 해버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3계층까지 까봐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4계층까지 까봐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더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많이 까봐야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송할 때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빨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헤더를 까보는 위치가 낮은 레이어에서 처리할수록 더 빠르겠죠. 장비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에서 고속으로 뭔가 보낸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장비가 어떤 거예요? 스위칭 장비? 그렇죠. 특히 L2 스위칭 장비? L2. L2는 위에 건 안 보고 2계층만 보는 거예요. 2계층 헤더인 맥 어드레스만 보는 거예요. 맥만 보고서 바로 그냥 고속으로 포워딩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죠. 근데 라우터는 어때요? 라우터는 맥이 아니라 IP까지 까봐야 되겠죠. IP까지 까보니까 그만큼 스위치보다는 늦죠. 대신에 이제 3계층에는 IP 레벨 단위로 정밀하게 라우팅 경로 설정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약간 7레이어 단 7계층을 보는 게 뭐가 있나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주로 이제 약간 보안 쪽? 그렇죠. 보안 쪽. 보안 쪽 장비들 있죠. L7 스위치 같은 거라든지 보안 장비들은 UA까지 까봐요. 그렇죠. 까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데이터의 패킷에 공격 코드가 있는지를 같이 보는 거죠. 보고서 드랍시키거나 통과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까보는 위치가 계층이 높을수록 더 오래 걸리지만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속, 그다음에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 고속 이렇게 계층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있는 거죠. 2층부터 7층까지